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이상한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뻔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자 한 달 만에 이전에 망친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료 인선이 아주 눈에 띕니다. 그의 실용주의 철학에 맞게 좌파냐 우파냐 구분 없이 능력 위주로 사람들을 인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도시를 돌아가며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로바로 시행하는 아주 부지런하고 똑소리 나는 그런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통령 중에는 단연 으뜸인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나라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생깁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난 비행기가 한없이 추락하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고쳐져서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런 비상하는 기분을 맞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책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정치를 지지해 나가야 할지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 땅의 정치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살펴보았지요. 아수에로라는 왕은 겉으로는 자비로운 척하지만 자기 아내에 대한 불만을 국가적인 문제처럼 처리하고 자신이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했죠. 에스더는 사촌오빠이자 양아버지인 모르드게에게 철저히 복종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현실에 잘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내면에 도사리는 정치적 야망으로 수산성이라는 그 도시의 중심부에 살면서 정치적 성공을 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아하수에로가 정치적 변화를 겪는 장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음모와 하만의 등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은 아하수에로가 암살 음모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3장 1절 말씀 첫 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 후는 어떤 일 후를 말합니까? 바로 2장 끝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를 죽이려는 빅담과 데레스의 음모를 가리킵니다. 빅담과 데레스는 대궐 문을 지키던 내시들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여기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죠. 그러다가 빅담과 데레스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었고 에스더에게 알려서 암살 작전을 저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그 정치적 위상을 한 번 더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모르드게가 이들의 음모를 알게 되었다는 점과 자신이 알게 된 그 정보를 왕후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드게를 볼 때 이 모르드게가 정치적으로 하위 관료는 아니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을 암살하려는 것은 쿠데타죠. 쿠데타는 철저히 기밀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알려지면 다 죽잖아요. 여기에 빅담과 데레스 두 사람은 주동자여서 이름이 기록되었겠지만 그 외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연루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여러 지방관들, 귀족들, 내부 군인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준비했을 겁니다. 단 둘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기밀 정보를 정확히 획득하고 고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의 정치력이 페르시아 정치의 핵심부에 접근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첩보를 왕후에게 알릴 수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평범하게 보지 않으려면, 지난번에 에스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그 2장 20절에도 다시 한번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종족은 자신의 가문뿐 아니라 자기 가족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에스더가 왕으로 입궁을 할 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가족이 없는 페르시아 여성인 척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는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쿠데타에 관한 기밀 정보를 알릴 수 있었다는 것은 모르드게가 적어도 왕궁 내부의 누군가와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겠죠. 모르드게는 왕궁 내부의 연락책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첩보가 전달되도록 했던 것이지 둘이 만나서 이 첩보를 줄 수 있었던 입장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하수에로는 반역자 2명을 처단하고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아하수에로의 대처가 나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아하수에로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의 2인자로 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왕의 이 조치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맞았던 것 아닙니까? 아하수에로는 왜 하만을 총리로 세웠을까요? 그 후라는 단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앞에 있었던 사건과 하만의 총리 등극은 직결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 큰 나라를 좀 잘 이끌어 보면서 성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백성들한테 좀 자비도 베푸고 혜택도 베푸고 잔치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돌아온 것은 아내의 불복종이요 가까운 신하들의 배반이었던 거죠. 가까운 신하들의 암살 음모는 아마 아하수에로를 아주 큰 두려움에 떨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창구를 다 닫아버리고 하만이라는 한 명의 창구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우리가 정치 이야기할 때 입헌군주제 들어보셨잖아요. 입헌군주제에서 전제군주제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헌군주제는 뭡니까? 헌법을 세워서 그 헌법에 따라서 왕이 다스리는 것이고 전제군주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 페르시아에도 법과 관습에 따라서 정치적인 문제를 아하수에로가 처리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자기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고 난 이후에 모든 개방 정책을 중지하고 하만이라는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주어서 자기는 그 뒤에 숨어버리는 것이죠. 절대 왕정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절대 왕정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을 겁박하게 되고 자신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국민들에게 직접 노출되는 것이 두려우니까 하만이라는 꼭두가시를 세워놓고 절대 권력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서 하만을 조종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정치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전혀 이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땠습니까? 아하수에로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아하수에로는 그 신하들과 의논을 하고 그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에스더서 1, 2장에 보면은 고위 관료가 18명 정도 이름이 언급되고 등장합니다.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왕이 6개월간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면서 와스디를 청할 때 어전 넷이 7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국무위원들 좀 될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스디가 아수에르 명령을 거부하자 그 일을 처리할 때는 또 다른 지혜자 7명이 등장해서 그들에게 물어보죠.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는 자들을 했는데,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왕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참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수에로는 어쩌면 가정사일 수 있는 일을 국가의 지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긴 하지만 이걸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왕이 지혜자들에게 묻는 전례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관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하수에로도 자기 아버지 또 그 윗대 임금들이 했던 대로 고위 관리들과 국사를 의논하면서 따르던 간습법 같은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무무관이 와스디의 폐위를 진언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7 지혜자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제일 나이가 어리거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왕이 그걸 채택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모범적인 정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는. 또 2장에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그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왕의 측근 신하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왕에게 새 왕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지요. 이 왕의 측근 신하들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성인이 되지 않은 젊은 신하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직 성인도 안 된 젊은 사람들의 말까지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하수에로가. 여기까지만 해도 벌써 가까운 위치에 있는 16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는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 비빈을 주관하던 시아스가스 이런 사람도 등장하고, 마지막에 빅담과 데레스도 사실은 왕과 가까운 정치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들이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던 정치 행태가 바로 페르시아의 정치 행태였어요. 그러나 빅담과 데레스의 암살 시도를 통해서 자기의 안위가 걱정된 왕은 모든 창구를 다 폐쇄해버리고 하만으로 일원화하면서 절대 군주가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어떤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사실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다시 노력하면서 그걸 찾아가야 되겠죠. 선거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작을 뽑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상대적으로 덜 나쁜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선한 정치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나쁜 정치인. 저도 어릴 때는 그래도 선한 정치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게 환상이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은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괜찮은 정치인도 그렇게 해서 많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정치인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의견에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배워가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정권은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그런 정권, 손바닥에 왕자를 새긴 것은 이제 보니까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씨는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태도, 말, 행동, 그가 대통령으로서 처리했던 일들을 돌아보면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전제 권력을 지닌 왕 말입니다. 그러니 계엄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을 살상하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만약 그 계획이 성공했더라면 실제로 수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윤 씨는 지금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수치심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대로 진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엄을 했다면 왜 떳떳하게 내가 그랬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왜 부하들한테 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부하들이 했다 그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예로부터 명예를 중시했고 자신의 이름 그리고 가문을 중시해가지고 어떨 때는 목숨까지 내버리면서까지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는 뭡니까? 얼굴 색깔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참 더 이상 이 사람을 욕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하루속히 법의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국민 주권 정부를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희망 잃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나라의 체질을 건강 체질로 바꾸어 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병폐들, 부동산 갭 투자니 주가 조작이니 이런 일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경제,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있고요. 또 AI를 비롯한 기초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의료 대란, 산업재해 방지 이런 일들, 또 이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여러 번 참사들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런 것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권의 비리 자체를 겨누는 특검 세계가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에 걸맞게 주가는 3,200을 넘보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극단적 대조를 가져왔습니까? 윤석열 씨는 하만을 등용했던 아하수에로를 닮았다 이거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구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반대편의 사람도 품어야 되는 대통령의 직무를 버리고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내 편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작당을 해서 해먹을 결심을 했고 네 편인 사람들은 계엄을 통해 처리할 결심을 했던 사람, 잔인무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 전문가들 또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라도 그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요. 정치 색깔이 달라도 일 잘하고 능력 있으면 중용합니다.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능력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데리고 씁니다. 바로 이 차이죠. 바로 이것이 민주정치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걸 다 함께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입니까? 그 대전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타운홀 미팅 때 탕감 정책 설명한 거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연체자들을 탕감해 주겠다. 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있는 없는 다 해서 갚고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탕감해 주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7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시겠냐고.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집에 빨간 딱지 붙고 또 신용카드 신용으로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은행 정보도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돼서 통장도 못 만드니까 알바 같은 것도 하기 힘들다고 해요. 그런 세월을 7년 살아보겠냐고. 전부 자기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책을 들을 때 저건 성경에서 나온 정책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어요. 여러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안식년, 희년 정신이 바로 이 탕감 정신이에요, 여러분. 7년마다, 50년마다 모든 걸 다 탕감해 주어버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참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속으로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3000년 된 그 법을 오늘날 우리나라로 들고 와서 실현시킨 거예요. 참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그게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게 힘들어서 늘 궁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주 좋은 복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계신 교회는 맞지만 아마 저는 그 정책을 들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어떤 누군가와 목사님이나 의논을 했든지 아니면 그분들 통해서 뭔가를 들어서 배웠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배드뱅크라는 게 벌써 8월에 설립되기로 했고 또 곧 이어서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탕감 정책이 시행될 것 같아요. 얼마나 속도도 빠른지. 이렇게 우리 사회의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양지로 오게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왕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들고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정치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이미 성경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2500년 전에 주어진 에스더서는 당시에도 적실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적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정치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